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꽃들도 아름답게 피고 햇살도 참 포근하고 바람도 아주 기분 좋게 불어오는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1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데, 오늘 논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논산문화원에서 이렇게 작은 모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북 콘서트도 많고요, 또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작가의 개인전을 가지고 콘서트를 한다? 이름하여 이제 김희훈의 아트 콘서트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미술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 논산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행사 진행을 맡은 관양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경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게 될 김희훈 작가는 간단히 이제 작가께서 나중에 자신의 삶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원래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부산에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다니셨죠. 아마 그 시절, 그 어린 시절 부산에서 바라다본 그 바다의 물결, 햇살, 하늘, 이러한 것이 아마 저분의 뇌리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형상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의 그림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셔서 중앙대학에서 그림 공부하셨고요. 대학원에서 미술관 교육, 미술 교육이 아니라 미술관 교육을 또 공부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미술관에서 어떻게 하면 미술 감상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강의들도 하시고, 그런 또 학생들을 미술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쭉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4년 되셨습니까? 네. 이곳에 오신 게? 네, 4년 전에 이곳 논산으로 내려오셔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아마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 탑정호 옆에 갤러리가 있고 작업실이 있는데, 그 탑정호의 저녁에 보면 그 해가 넘어갈 때 탑정호의 물결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그 물결과 어릴 적 만났던 해운대의 물결, 그것이 같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정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김희훈 작가님을 모시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오셨는가를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이훈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작품을 가지고 한 15분 정도 지금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작품 소개를 하기는 조금 그 전시장이 있는데 굳이 작품을 여기서 또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로 저를 좀 소개하는 부분이 여기 오시는 분하고 좀 소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람에 서다라는 제목부터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바람을 그린다고 보통은 이제 이 제목만 봐서는 이제 이 작가는 바람을 그리는구나. 실제로 그림을 봐도 바람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물결도 있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바람을 그리는 작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바람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되지만 바람 자체를 그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좀 바람이 부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서서 이렇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가는 방향과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게 약간 좀 어긋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편승해서 가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화가의 길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함께 추구할 만한 어떤 좋은 아니면 실리적인 이윤 추구하는 좀 그런 영역을 좀 더 포함시켜서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은 세상이 다 같이 가는 길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내가 그냥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듯한 느낌의 저를 좀 작업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바람의 서다로 이렇게 이제 갖게 됐고요. 오늘 얘기는 그림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시 내용의 근원이 되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향해서 난 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기에 제가 잡았던 그 모티브 그리고 그 모티브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전시장에서 이제 그림 보실 때 아,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 작업이 나왔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하늘은 저한테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 이제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55세 이제 55살 됐는데 인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다들 원하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고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굉장히 그 젊은 시절이 많이 이렇게 큰 파도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 파도 같은 인생에서 하늘은 늘 저한테 어떤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아주 땅끝 저 밑에까지 바닷가 끝에 가서 이렇게 펑펑 우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하늘은 나를 동일하게 봐줬고 또 내가 날아오르듯이 뭔가 이렇게 막 활개치면서 나의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정받고 좋은 시간도 하늘은 나를 동일하게 봐주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은 저한테 좀 특별한 대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하늘을 그리게 되는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하늘이라는 데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는데 화가는 자연을 그 모티브로 삼아요. 무슨 얘기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고 모든 화가들이 다 자연을 그렇게 대하고 꽃, 나무 아니면 뭐 잠깐만요. 동물 아름다운 형상도 있지만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컬러였어요. 색깔.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 색깔 다양하고 사람들도 우리는 흑인종, 황인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부 색깔도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우주에도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도 아주 무한한 컬러가 펼쳐져 있고 모든 제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무한한 컬러들로 가득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라는 게 화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지? 궁창 위의 물? 아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궁창 위의 물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궁창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구 바깥에 이렇게 물층을 만들었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물층이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제 지구에 다 쏟아져 내려서 물층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지구의 원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지구는 알겠는데 그 과거의 지구는 상상으로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과거 기록 문헌에 이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상형 문자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에 그게 있어요. 여기 지금 노아 방주 이전의 하늘과 이후의 이게 노아 방주거든요. 이제 성경의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상형 문자로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사건 이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장면이 있고 그 전에 보면 해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해예요.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가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해가 틀리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겼죠.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이런 하늘이에요. 궁창에 물이 있었을 때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리고 상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상상이거든요. 화가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력으로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하늘 궁창의 물? 그게 빛과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네,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배터리가 없나 보다. 예. 어떠세요? 이거 뭐 같아요? 이 화면. 일단은 컬러가 되게 이쁘죠? 물감은 아니에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컬러예요. 자, 볼게요. 다음. 자, 빛이 빛에는 색깔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그 하얀색 안에는 이런 다양한 수많은 컬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이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제 친구 과학자가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그 친구가 이 화면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비 날개. 이 나비 날개를 확대를 시키면 이 모양이 된대요. 근데 이거를 또 확대를 시키면 이 모양이 되고 또 확대를 시키면 이 모양이 되는데 다음 장면 보세요. 자, 나비 날개를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 나가면 최고로 확대시켰을 때 이 모양이 된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컬러가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나비 날개가 우리가 보고 저거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확대를 시켜봤더니 색깔이 없어요. 이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색깔을 인식을 하냐면 여기에 빛이 들어가서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사되는 굴곡에 따라서 우리가 그 컬러를 인식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컬러는 없는데 물질에 그게 빛이 들어가서 빛이 반사되는 걸 보고 우리가 저건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어떤 산란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컬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갔어요, 제가.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그림의 시작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제가 부산 아까 우리 교수님 이제 소개시켜줄 때 어릴 때 제가 부산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부산 영도 혹시 아세요? 영도 자갈시장 옆에 영도가 있는데 그 영도 섬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어릴 때 그냥 그 바닷가를 그냥 매일 출근하듯이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하루 종일 놀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매일 놀았는데 바다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이 물과 빛이 만나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잔상이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꼭 보석 같았어요. 물과 빛이 만났을 때 그냥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그냥 물이 잔잔하게 그냥 살짝살짝 빛나는 거 보는데
그 빛이 해가 물과 딱 만나는 그 시점에 노을질 때죠. 그때는 물이 막 보석처럼 막 빛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 이쁘다 이쁘다 이제 그렇게만 보고 지냈던 거죠. 이런 물. 그리고 이게 저의 작업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저 안에 그냥 숨어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논산에 제가 4년 언제 4년 됐는데 논산에 와서 그걸 다시 이 어릴 때 그것이 이제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 전시하는 것도 논산에 와서 4년 동안 작업했던 걸 제가 다 이렇게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고 있는 거고요. 물층과 빛이 만난다면 만약에 하늘에 물층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현상일까? 그걸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에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런 하늘이라면 하늘은 어떤 형상으로 어떤 빛으로 퍼져서 나타날까 고민을 아직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거 물방울인 거 아시죠? 비눗방울 그죠? 자 여기 칼라 보이세요? 이런 칼라.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일반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칼라예요. 이 칼라가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빛의 칼라들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그 칼라가 우리 눈에 일시적으로 딱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다음 또 있어요. 이런 칼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흔하게 퍼져 있는 색깔들인 거예요. 이런 칼라. 어떠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 자연에서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 만약에 이게 지구라면 어땠을까? 이 안에 지구가 숨어 있다면 빛이라는 것이 이런 물층을 이것도 물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물층을 지나서 우리한테까지 떨어졌을 때 만약에 그때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요거는 지금 확대시킨 부분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런 생각들을 빛이라는 생각, 하늘에 대한 생각, 그다음 물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흙이라는 재료, 그 생명이었던 저한테는 이제 흙이 생명이었거든요. 그때 도자기 작업장에서 제가 그 젊을 때 도자기 작가 작업장에서 한 이틀인가 3일 일주일에 일을 하면서 흙을 만지게 돼요. 이게 흙을 만지다 보니까 흙이 그냥 무형의 물질이고 그냥 손에 묻으면 지저분한 거, 옷에 묻으면 더러워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흙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흙에도 생명이 있나 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씨앗이나 생명들은 다 흙에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흙은 그냥이 아니구나. 그래서 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흙의 생명력의 매력을 느끼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생명력이 있는 흙을 내 작업에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없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흙을 이렇게 발라요. 여기 화면에 흙을 바르고 그걸 닦아내고 갈아내고 그다음 물감으로 칠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실험을 막 하는 시기의 첫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흙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로 칼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그다음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부분을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를 한다고 여기 서 있는데 사회자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깊은 심연 속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저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작가님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이걸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따가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한 이후에 또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렇게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정은 1시간 예정하고 있는데 까짓것 질문 많아지면 한 3시간 하지요. 뭐. 네. 자, 이제 이렇게 작가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우리 김혜운 작가와 아주 오랜 지인이시고요. 또 이런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테너 안광영 선생님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이태리 프로지노네, 네, 발음이 참 쉽지 않네요. 프레지노네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시고 이태리에서 쭉 공부를 하셨고요. 돌아오셔서 이태리에서 상도 많이 타셨고요. 이곳에서 기도군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수원 국제합창 콩쿠르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그 음악과 미술의 만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인사를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하셨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 김윤 작가님하고 방금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래됐어요.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탈리아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게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집사람하고 애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5개월 전에 귀국했어요. 토탈 이탈리아 생활 한 18년 정도 지금 됐고요.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기러기 아빠가 되게 하네요. 또 오늘 김 작가님 이 전시회 오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축하곡으로 보내드리고 싶은 곡은 잘 아시는 나폴리는요 오 솔레미요, 오 나의 태양. 또 오늘 주제가 또 태양 빛이니까 선곡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음악을 들으시면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열린음악회에서부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일단은 오 나의 태양은 나폴리의 바다를 얘기하면서 그 빛을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앞에 앉은 애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시를. 그 내용이 카프아의 작곡으로 오솔리미오가 된 거예요. 근데 남쪽 나폴리 사람이란 말이죠. 나폴리 소렌토나 그런 데 가보셨잖아요. 가보셨죠? 네,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가보셨잖아요. 노란풍선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나폴리는 쫙 펼쳐져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폴리의 태양은 다르다. 거기에 빛은 지중해의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남쪽 나폴리는 북아프리카 튀니지하고 거의 맞붙어 있어요. 태양이 다르다. 그래서 첫 전주가 짠짠라는 태양, 딴따단따 거기에 약간 찰랑거리는 파도. 그래서 시원하게 원래 이 시를 유람선 위에서 쓴 거예요. 카프아의 작곡으로 많이 들으신 노래지만 한번 이거 들려드리고 두 번째 노래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그때가 언제냐? 지금 오솔레미오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하겠습니다. Che bella cosa la giornata al sole, l'aria serena d'ora.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중간에는 박수를 마무리 사람 치나요? Quando farò te dopo la tempesta, che bella cosa, malinconia, sotto la fresca taglio torrerina, che bella cosa la giornata e sole. 아니 보이시는 목소리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앉으세요. Please. Yes. Have a seat.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약 18년 전에 18년 전에 이탈리아 처음 유학을 갔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에서 왔냐고 많이 물어보고 한국에 아직도 전쟁 많이 해결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후진 취급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외국 나가서 그런 약간 느낌 받으면 본의 아니면 본능적인 애국심과 자존심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열변을 통해서 한국을 소개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소개할 필요가 없어. 꼬레야 그러면 선진국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꼬레야 그러면 우리보다 부자. 실제로 2년 전에 국가 총생 GDP인가요? 뭐지 국가 총생산이 이태리 넘었어요. 잠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또 하나는 한국에 외국 사람이 많은데 영어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다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하세요. 한국어 배우는 게 그들 사이에 유행이세요. 이제는 젓가락질 유럽에 가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상류층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한국어를 해도 좀 외국인 또 이렇게 오셔도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만 아는 건 이만큼이야. 영어를 못해도 한국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나름대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아시는 좀 가벼운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패티 김 노래 4월이 가면 아시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꿈에서라면 꿈속의 사람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돌아보면은 내절도 해라. 사랑이라면 너무 무장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 날이 갈수록 깊이 정들고 돌아보면은 내절도 해라. 너무 좋죠? 네, 이거 잘못하면 김희훈 작가보다 우리 안광영 패널이 더 유명해지시겠는데요. 이렇게 귀한 분이 서울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해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4월이 봄이니까 라론딜의 조영남이 부른 골론드리나 제비 한국 아시죠? 네. 드릴게요.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푸르른 저 별빛도 외로워. 난 사랑의 길에 멀리 떠난 님은 언제나 모습 꿈속에 있네. 먹구름 울고 잔소리 친다 해도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고운 눈망울 깊이 간직한 채 당신의 모습 본물이옵니다. 그리워라 잊지 못할 내일이라. 나 지금 어디 방황하고 있나. 어둠 불고 흘러내린 눈물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네. 바람 따라 제비 돌아오는 날 당신의 모습
오늘 주인공이 바뀔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오신 분들에겐 나중에 우리 안광영 선생님 독창회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뵙도록 하시죠. 자, 이제 오늘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작가와 또 작가에게 궁금한 점들을 우리가 물어보고 답을 듣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로 두 분을 모셨는데 일단 잠깐 올라오시고요. 무대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패널로 김영수 화가님과 유화엽 우리 문화해설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영수 화가님은 홍익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하셨고요. 전업작가로 쭉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력 중에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유인물에 이력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 미술치료 심리상담을 전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림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유화엽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이 논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잘 아실 겁니다. 문화해설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논산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논산문화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르신 한글대학의 그 문해 교사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오늘 지정해서 좀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 그 예정에는 없었는데 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와서 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래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미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질문을 하나 더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수님 좀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의자가 없네. 죄송한데 저 의자 좀 하나 갖고서. 저기 의자 저 옆에 있는 거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갑자기 네, 저 뒤에 의자. 이런 행사를 자주 하셨어요? 자주는 아니고 예. 이렇게 그 형식이 갖춰진 건 여기가 처음이시죠? 네, 아마 김혜원 작가님의 삶에 논산문화원이 아주 뚜렷하게 각인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실 텐데요. 뭐 특별히 제가 끼어들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순서는 김영수 작가님, 유화엽 선생님, 그다음에 안광영 선생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한두 번씩 질문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나타나서 객석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 논산에 패널로 초대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김희훈 작가의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김희훈 작가의 그림과 자연이라는 글을 써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일단 김희훈 작가가 이 논산에 내려와서 4년간 살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탑정호 주변에 살면서 자연과 멋하면서 또 스스로 그 자연 속에 녹아 들어가서 자신의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외로움이 작가 김희훈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논산에 처음 올 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사실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상태였죠.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논산에 오기 한 5년 전쯤 그 시기에는 제가 인생에서 아까 이렇게 파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큰 사건들을 겪어요. 이제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제 한 대학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이혼이라는 걸 제 인생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시기에. 그리고 뭐 그래도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많이 미어지고 아프고 원하지 않는 이혼이었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다 버리고 이제 다 놓고 저 바다 끝으로 가요. 저 남쪽 저기 거제도에 있는 바다 끝에 가서 많이 울었죠. 우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내 만나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한 5년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좀 많이 회복되는 시기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개인전도 치르고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어떤 삶의 희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가지면서 여기 올 때도 재산이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자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의 바램만 있었어요. 사실 작가들이 자연의 시골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시골에서 이제 여기서 볼 때는 뭐 시골 그냥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도시에 있는 아니면 이 시골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오는 거 되게 힘들어요. 기본적인 재산이 없으면 시골에 올 수가 없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데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바람으로 가고 싶다, 자연에 가고 싶다. 그렇다고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도시에서 작업하는데 시멘트 속에서 작업하는 게 저의 정서랑 안 맞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에 관한 거, 자연에 관한 거, 세상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자꾸 자연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됐는데 우연히 여기 논산이라는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은 지금도 대전이지만 여기에는 지금은 잠자는 집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물론 이제 월세로 있는 데 있지만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이제 이곳에 와서 그 외로움을 저한테는 되게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이 뭐냐면 다 놓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나는 뭔가 좀 해야지, 이걸 해서 조금 작가로서 조금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진짜 다 내려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다 내려지고 사실 여기 이 논산이 여기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도 많고 좋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좀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온 작가로서의 입장으로서는 세상이 나를 더 알아보지 않고 나를 더 없는 사람처럼 나를 볼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골에서의 시간이.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순응이 되고 자연의 동화가 되고 자연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특히 탑정호라는 그 지역이 저한테는 그런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자연한테. 그런 시간이어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작업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독이라고 하는 거가 참 그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고독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그 고독을 자기 내면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와 만나는 고독은 그건 인위적인 고독이고 자발적인 고독인데요. 그 고독은 사람들한테 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희훈의 그 외로움과 고독은 굉장히 큰 작업의 원천이 되면서 또한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가, 성악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신 그래서 준비가 안 돼서 당황스럽고 두 번째는 갑자기 내려와서 당황스럽고. 근데 저는 이제 논산을 태어나서 두 번째 오죠. 87년도 29년대 논산 입대하느냐고 하고 두 번째 그 혹독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봤더니 시간의 흐름,
빛의 예술가를 만나서 그런지 똑같은 논산이나 그때하고는 다른 논산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일단 제가 사실 보면서 작품을 좀 미리 봤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고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셔서 저는 자기가 원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분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김희훈 작가님의 그림이 여러 가지 빛의 프리즘으로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 질문이 아닌데 갑자기 절로 질문하셔야 되는데 일로 질문이 와서 다시 글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반갑고요. 또 저를 모르신다 할지라도 여기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왔으니까 우리 모두는 통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어르신 한글대학에서 문해 교사를 하고 있는 류하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쩌면은 지금 먼저 말씀하신 김영수 화백님께서 하신 질문과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또 아 차이와 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도 물론 전문가들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질문이 너무 뭐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논산에 오신 지 한 4년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도시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물론 이제 시골이라는 곳으로 통칭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논산이라는 어떤 지역에 오신 탑정호에 오신 후의 작업 세계와 그 전의 작업 논산이 또 어떤 점이 좋으신지 여기서 느끼신 점 무엇인지 주로 물과 하늘 이렇게 그리시는데 탑정 호수변에서 지금 그 갤러리 하늘 스케치라고 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논산에 오셔서 좀 작업하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논산은 저한테 그 오기 전에는 어떤 기억이었냐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군생활 30개월을 여기서 훈련소 조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훈련소 조교는 그 근무는 편했지만 제가 그림을 못하고 군대 30개월에 묶여있는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나이 들어서 군대 가서 너무 그 고참들이 괴롭히는 것도 있었고 89년도 입대를 해서 92년도 제대를 했는데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기억은 잊혀졌다가 이제 논산을 왔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기억은 없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논산에 대한 추억은. 사실 그 논산을 처음 와서 논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왜냐면 논산의 자연에 반해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에 가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게 이제 논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탑정호라는 그 지역에 제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동안 내가 평생 그려왔던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순간 들었냐면 자연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이 내 공간 안에 있는데 내가 그곳에 있는데 그들을 보질 않고 내가 내 것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자연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게 그전에도 봤지만 그전에 보는 거는 그냥 내 마음을 유래해주고 그 정도였어요. 그냥 아름답네, 좋네, 편하네 이거였지만 그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자연을 본 거는 내 작업이라는 시선으로 본 거예요.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는 김이훈으로서 그 자연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 한
반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지? 이런 게 있었나? 뭐지? 오히려 못 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작업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자연에 있는 이 탑종호라는 이 지역에 그 물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물이 잘 안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 마을이지만 물이 아니어도 그냥 이 탑종호의 하늘 자체도 저한테는 도시에서 하늘과 다른 하늘인 거예요. 바람이 하나 지나가도 다른 거고 나뭇결 하나의 흔들림도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1년,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동화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을 동화돼서 자연 안에서 자연을 그리는 부분은 제가 되게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화가는 자기의 어떤 그 작업의 철학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평생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묵직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 그다음 스토리,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방향에서는 자연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 나와서 막 미술 역사, 그다음 현대 미술을 접하고 거기에서 내 방향을 찾아 나가는 나로서는 재현은 굉장히 진부한 거예요. 뭔가를 보고 그린다는 것 자체가 진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논산이라는 자연이라는 이 좋은 곳에 와서 시작도 안 했던 거고 아예 그거를 그릴 생각도 안 했던 거였는데 자연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혹시 다 찌꺼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걸러내는 거. 사람을 우리 걸러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 선입견으로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래 보자마자 우리 몇 초 만에 판단하잖아요. 그것처럼 화가들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요. 여기서.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재현이라는 모든 것들을 그냥 툭 내려놔 버리니까 그냥 작업이 편해지는 거예요. 작업 안에서 자연을 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작업하는 추상적인 것으로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탑정호의 이제 4년의 시간 동안 이 탑정호의 이미지, 느낌, 단순히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이 있는 그 자연 안에서 느껴지는 이 논산의 독특한 이 환경들이 굉장히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우리한테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연이 뭔가 이렇게 탐구하게 되거든요. 자연은 그래서 인간의 탐구 대상이 됩니다. 예술은 그런 탐구 탐구 방법의 한 방식이죠. 그렇다면 작가 김희우는 논산 그리고 탑정호 통틀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탐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질문에는 제가 최근 작업의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추상 작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의 물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가득 차 있는 형상이 하나도 없는 딱 추상 작업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형상 있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2층에 그 중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그림이 그 최근 작업인데 자연을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탁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놓으면 뭐냐면 보고 그리는 거를 그냥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네? 자연을 그려야지. 이거였어요. 단순한. 그런데 지금 그 자연에 저한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연이 인격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상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자연이 그러니까 어떤 형상,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인데 어느 날 작업실에 앉아 있는데 이 작업실 창문으로 이렇게 산이 보이고 하늘이 보였어요. 근데 그 장면이 늘 보는 장면이었어요. 매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장면이 있기까지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기운과 이 자연 만물의 계절의 모든 것 에너지들이 몰입이 되어야지만 몰입이 돼서 집중이 돼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 장면 하나가. 그러니까 우연히 나온 장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에너지와 정말 이 거대한 힘의 에너지가 모이고 모여서 합축돼서 그 순간에 그 장면으로 탁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쁜 자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정말 흔하게 보는 순간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내 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그리는 게 보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화면에 내가 느꼈던 거대한 우주의 그 깊이 있는 그 에너지들이 그 화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은 단순히 평소에 아무 때나 보는 화면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심겨지는 에너지는 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에너지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받아쓰기 하듯이 내가 내 에너지를 짜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이렇게 통과되는 여과기처럼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거를 이렇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몰입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뭐 좋은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부차적인 몰입이 뭐니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거는 별 관심은 없어요. 단지 내가 자연 앞에 서 있고 그 자연의 깊은 그 에너지에 몰입되어 있는 에너지가 재현이 되고 그 재현을 하는 나는 어떤 수행자 중간에 이렇게 심부름꾼 그런 역할의 작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올라왔으니까 질문 한번 해주겠습니다.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보신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실 거잖아요. 여기 1전시장 또 2층에 저는 이제 미리 봤으니까 가면 다 똑같아.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예요 그냥. 근데 자세히 보니까 흰색하고 삼원색만 있어요. 주로 한 90%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래서 내 마음이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 보이는 거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인이시잖아. 근데 그림은 불교의 선적이야. 그리고 불교 철학적이고 수행을 깊이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삼원색으로 시간의 차이와 보는 거에 따라서 그림은 매 순간 매 시간 나이가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보는 여러분도 다가오실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우리 김 작가가 그린 거대로 삼원색만 가지고 빛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이런 현대 미술을 지금 그리셨는데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사니까 제가 바티칸 박물관이나 피렌체 박물관을 정확히 2729번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라파엘로도 보고 또 이제 지오토의 그림서부터 근데 이제 원근법이 이제 지오토가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거 이제 집대성관계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게 그 공간의 그 그림. 그러면서 나오면서 미켈란젤로 넘어가고 라파엘로 넘어가고 이제 람브란테 까라바초로 넘어가면서 바로크 시점부터 완전히 클래식 거기서 최절정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까라바초나 라파엘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추상화를 그리는 것이냐. 그래봤자 그 사람도 못 쫓아가니까. 어차피 해봤자 밑바닥인데. 그리고 그렇게 빛의 삼원색을 여기서 내가 그런 선불교적인 그런 수행자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추상화를 그리게 된 게 라파엘로를 못 이겨서 그러는 건지 엄청난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안강현 선생님은 어제 오셔가지고 저랑 또 이렇게 논산도 구경하고 탑정어도 이제 둘러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 요 내용의 얘기를 제가 비슷한 내용을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쪽에 이탈리아 쪽의 작가들은 어떤가요?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셨었어요. 거기서는 어떤 인류의 어떤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 되는 그 역할들을 자기 국가에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자긍심, 그 민족의 자긍심이 있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뿌리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 정도까지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깊이 있고 그다음 그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한국 미술은 대학교 때 한국의 미술은 어디서 시작하고 이 뿌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대학에서 그거를 이렇게 건드려 주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적으로 깊이 있는 곳에 사실은 대학 졸업하면서 제가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를 가려고 그랬어요. 가서 뭐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거기 가서 한 10년 정도 그 인류의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같이 향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그릇 정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예술이라는 걸 발언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준비도 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은 제 선배, 지금 유명한 작가가 돼 있지만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가는 걸 포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윤아, 너가 이태리 가서 10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작가가 됐다 치자. 거기서 이름 있는 작가가 됐다 치자. 그 다음 너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니? 그때 너는 한국에서 무명이야. 한국에서는 너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10년 정도 작업을 해서 작가로서 어느 정도 그 캐리어를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태리를 가. 그러면 너가 활동하기 좋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국에서 막 힘들게 막 10년 20년 지내면서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뭐 화가도 안 되고 애들 키우고 하다가 막 보니까 화가로서 막 작업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생업이라는 것과 연결되니까 작업을 전업 작가로 그렇게 많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이틀 이 정도 작업하고 나머지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애들 키우면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40대 후반부터 이제 작업이 쭉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40대 중반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질투 절대 안 했어요. 그 정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뿌리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안 돼 있는 곳에서 그걸 찾으려니까. 그래서 갈등도 많았고 나 혼자서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는 방법을 어떻게 제가 만들어 왔냐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국의 근본 뿌리는 미술의 역사는 일제시대 이후부터 나온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조선시대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한국에 뿌리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책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양자역학을 얘기하시고 어떤 뭐 불교의 선을 행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C.S. 루이스가 제 삶의 모토였고 오랫동안 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쓴 작가고 또 많은 그 인문서들을 많이 썼던 작가인데 그분의 삶의 철학이 저는 굉장히 제 삶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서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귀감이 됐고 그냥 단순히 존경한다는 차원보다도 그의 인생은 그 시대에 끝났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나 때에서 계속 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위대한 선인 이게 아니라 친구같이 그가 나한테 옆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작업실에 나 혼자 있으니까 어떤 교류를 하거나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독과 이런 시간들이니까 자연과 소통하고 책 속에 있는 그 인물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역사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삶을 바라보는 철학으로 저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양자역학이나 과학의 이제 이쪽으로 해서 과학의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뭐
관심이 있고 제가 그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삶의 원형적인 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써서 그 세 가지 색깔 삼원색이 빛으로 만나면 하얀색이 되고 물감으로 만나면 까만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한계 물감으로 그리고 있지만 빛을 그릴 수는 없을까? 그 고민이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의 시작은 그 부분이었어요. 원형적인 거. 그리고 그들의 철학. 그다음 또 한마디 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은 딱 한마디가 저한테는 20년 이상 제 가슴에 늘 이렇게 힘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말을 가지고 저는 힘을 주고 살아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스왈드 챔버스인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제 젊은 시절에 저한테 제가 딱 받은 말이 그분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이제 창조자, 그분의 최고의 것을 위한 나의 최대의 한계. 그 말이 저는 딱 꽂혔고 내가 살아나가는 삶의 태도가 이런 부분이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사람이니까 이거밖에 못해. 사람이 사람들은 요 정도밖에 못하는 거가 아니라 신의 경지에서 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는 거죠. 최대치까지. 좀 그런 태도가 저를 좀 더 강하게 어떤 힘든 시간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막 집중을 하고 막 하는 여기까지 오는 시간까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연 속에 그냥 홀로 서 있는 듯한 인생에서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끝으로만 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질문에 지금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은 김윤 작가 오늘 전시회 초대자리고 토크 콘서트라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굉장히 제가 아부 떠는 게 되는데요. 제가 왜 빛을 그리는지 이제 좀 듣고 C.S. 루이스를 너무 좋아한대잖아요. 근데 C.S. 루이스의 모토가 된 사람이 1265년에 태어난 단테 알레기에예요. 친곡을 쓴. 이 단테라고 하는 분은 국회의원이고 시인이고 극작가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본직 국회의원이거든요. 그가 중세 시대의 모든 권력을 타파하고 쫓겨나서 추방된 생활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판타즘 시곡을 쓴 거야. 그 원래 이름이 라 콤메디아야. 콤메디아. 근데 이걸 썼기 때문에 그 단테가 죽고 나서 단테를 추종하는 사람이 이건 신적인 거잖아. 라 디비나, 라틴어 디비나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 디비나 콤메디아. 그래서 신곡, 신적인 곧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세계가 나오면서 엄청난 필력으로 그냥 글이 그냥 읽으면 빠져들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 당시에 모든 귀족들이 쓰는 공용어인 라틴어로 안 쓰고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쓴 최초의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이 열려버린 거지. 바티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책을 연옥의 책. 이 책을 주옥같이 읽어서 그런 기독교적인 책을 쓴 게 C.S. 루이스가 그 책을 100번 이상 읽었고 그 단테가 자기 선생이라고 해요. 정말 멘토고. 그거를 200번 읽은 사람은 그 글을 따라하는 사람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고. C.S. 루이스를 읽어서 삼원색으로 하는 거구나. 네, 참 얘기의 깊이가 얘기가 참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는데요. 일단 유엽 선생님 질문을 하나 더 받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요. 비전문가답게 궁금해하시는 거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가님도 삼시세끼 드시죠? 땅에 발 디디고 사시고요, 그죠? 그래서 작가님들의 그 작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뭐 몇 호 이러잖아요. 근데 그 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가님들마다 작품이 진짜 천차만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작가님들의 그 작품에 대한 그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질문의 답변은 우리 김영수 화백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이쪽에 워낙에 알겠습니다. 호는 그 딱센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편엽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손바닥만한 크기의 우편엽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를 1호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똑같은 50호인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요. 근데 똑같은 50호라고 그래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작은데 50호라고 그러고 큰데도 50호라고 그러면 내가 주는 거는 호당 가격을 계산할 텐데 호당 가격으로 똑같이 계산했는데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어떤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그 한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점점 위아래 폭이 좁아지는 거, 그걸 이제 풍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위아래 폭이 조금 넓어지면 인물화라고 하고, 이제 그런 차이로 해서 3단계로 위아래 폭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고, 호의 기준은 좌우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는. 그리고 가격을 이제 작가마다 이제 가격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구입하는 입장에서 뭐야 저거 작가가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러면 조금 더 부르면 더 내는 거고, 작가가 좀 깎으면 이제 깎여지는 거야? 그럼 뭐 위아래 치고 이거 소비자 물가도 없는 거야 뭐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작가마다 가격대가 있어요. 그거는 딱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가격은 이 작가가 시장 진입을 한 작가인지 시장 진입을 아직 못한 작가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시장 진입을 못한 작가가 가격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차피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전시를 했는데 어차피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딴 사람보다 자존심이라도 좀 세우고 싶어. 100만 원 부를 거 1000만 원 써놓을 거다. 그건 누가 뭐라고 그래. 그죠? 그런데 시장 진입을 한 작가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찰제 같은 거예요. 작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가 그림은 여기서도 팔리고 저기서도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편차가 나면 시장에서 이게 작품이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장에서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작가. 근데 시장 진입이 안 된 작가가 사실은 90%가 뭐야? 95%? 대부분이 시장 진입 안 된 작가예요. 그 작가들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격대를 보시려면 그분들이 뭐 마음대로 부른다고 해도 그 기준을 만약에 우리 고객분들이 딱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판단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교 졸업하고 청춘 한 30대까지 20, 30대 그 정도에서는 보통 한 10만 원 호당 엽서 한 장 크기 10만 원 안쪽이에요.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부터 10만 원 그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한 40대 이제 50대 진입하고 이제 저 나이 정도 그러면 이제 한 12만 원에서 한 30만 원 그 사이예요. 호당. 작가의 활동이나 경력이나 어디서 초대전을 받고 어디에 작품이 소장돼 있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작품의 질도 봐야 되겠죠. 작품의 수준. 그 수준이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인정이 받은 작가인지 아니면 그냥 동네 아니면 그냥 나름대로 하는 데서 하는 건지.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기준을 좀 많이 하냐면은 초대전을 제대로 하는 곳에서 초대전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돈 내고 그냥 전시를 했는지 그 차이가 작가의 어떤 수준 차이로 좀 많이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미술품 재테크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뭐 초대전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작품들 잘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김희훈 작가님 작품은 얼마 내는 거예요? 호당 12만 원. 12만 원이랍니다. 나가서 이따가 보시고 요거 만만하다 내 주머니 하고 맞다 싶으면 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없으세요? 빨리 집에 가셔야 되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번 전시회 제목이 바람에 서다인데요. 오늘 쭉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하늘 얘기하셨고 물 얘기하셨고 자연 얘기하셨는데 그 탑정호 주변 옆에 이제 우리 김희훈 작가님 작업실 이름이 하늘 스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얘기 나왔고 아까 물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바람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그 언어학을 한 사람이라 바람에 서다는 비문입니다. 말이 틀려요. 문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게 예술의 영역이거든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깨부술 수 있어야 예술의 영역인데 그래도 그러면 김이훈이 생각하는 바람은 뭐지? 왜 바람? 그러니까 바람 앞에 서다, 바람 뒤에 서다가 왜 바람에 서 있지? 뭘까요? 바람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얘기 잠깐 드렸었죠. 그 내용인데 바람에 선다는 것이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 좀 닮아서 제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인생은 바람이더라고요. 그냥 뭐 바람처럼 지나간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디서 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사라질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바람은 늘 내 곁에 있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산들바람처럼 나를 달래주고 기분 좋게 하지만 내가 많이 힘들 때는 내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기도 하는 그래서 인생에서 늘 함께하는 친구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네. 네. 하늘, 물, 자연 보이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늘 어디엔가 있는 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이훈의 예술도 늘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 여기도 바람이 있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게 60분이었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80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논산에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논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논산시에서 개최하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미술 교육도 지난주에 하셨고 또 춘곡리 마을회관에 벽화도 그려서 마을을 또 예쁘게 꾸며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하시고 이런 김이훈 작가님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권선홍 문화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패널분들 감사하고 객석을 채워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시장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 전시 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예.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드셨죠? 갖고 가셔야죠. 아직 안 가요. 열망이 제일 많으신 분인데 금방 낫죠. 아 그래요? 선생님. 네네. 거기 우리 동네 거기 위에 별장 집이 한번 가보면 진짜 남들하고 다르죠. 이 테이블까지만 치워줄까? 이것까지만. 정경 집사 이거 좀. 자.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자꾸 힘들었어요. 작가님. 예. 저희 아들 딸. 아. 부모가 인사드려. 반갑다. 반가워요. 나 젊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내가 젊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지. 젊은 사람 뭐라 그랬는데 아들, 딸? 네 아들 딸. 큰애 작은애. 아 여동생. 저쪽 로비 우리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로비라는 게? 로비라는 저 앞에.
요 밖에 나가서 네. 화분은 그냥 놓고 가자. 아이, 지네들이 치우겠지. 아니야, 안 도와줘도 돼. 그냥 저기 내가 도와주나 묻는데. 예. 그래요? 동우가 그럴래? 그러면은 화분만 주고 다니면 내가 저기 저 저거 다 저. 네 개를 위치는 저기 하고 그냥 요 앞에다가만 갖다 놔주면 좋겠다. 거기다 대냐. 이거 너무 무거울 걸? 같이 들자. 무거워 같이 들 혼자 못 들어. 끌고 가면 돼. 아니 여기만 갖다 놓으면 돼. 여기 앞에다. 이거 나 제가 놓고 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태연 선생님, 저희 아들 딸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집중하게 여기 와 있나 했더니 네 왔네요. 제가 오라고 했는데 안 올 줄 알았더니 왔어요. 어떻게 해라? 이거는 사무실에 가야 돼. 이거 무겁다. 이거는 사무실에 가야 돼. 내가 위치 알려줄게. 요거는 밖에만 놓으시면 돼요. 아니 아까 단테를 꺼내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테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단테라는 인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단테 인페르노 지금 계속 아 그러시구나.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